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은 제1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제 제출 및 강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이 아래 메일로 gmail.com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강의 계획서에는 네이버.com으로 올려놓았었는데요. 이 학교 공문들하고 학생들 메일이 뒤섞이면서 제가 양쪽을 약간 좀 분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내는 gmail.com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강의와 관련해서 과제 제출과 관련해서 사용하실 메일로 gmai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한번 개설해 볼까 해요. 개설한 후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예정인데요. 깜짝 놀라시거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시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단톡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소통과 관련해선 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6시, 7시, 6시까지 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톡방도 또 여러 개 만들어야지 되고 그러다 보면 좀 한번 좀 교통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이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클래스 상의 공지사항 란에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의 교재로는 이 역사를 푸는 맛을 이용하도록 하죠. 자, 역사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역사라는 말에서 역은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 혹은 인간이 과거에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인간이 과거에 행한 것을 구분을 할까요?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자연현상에서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우주를 보는데 우주 관측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기록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 혹은 인간이 과거에 행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역사에서 사는요, 이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혹은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를 사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혹은 인간이 과거에 행한 것을 기록하는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제 서양의 역사에 대한 어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대 그리스어로
히스토리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간 행위를 탐구하여 얻은 지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죠? 탐구하여 얻은 지식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신 노동을 통해서 인간 행위를 분석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수미일관하게 설명해내는 그러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고대 로마의 스토리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스토리아는 뭐 쉽게 얘기하면 히스토리가 되고 스토리아는 스토리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야기책, 역사 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는 이야기이고 노래라고 생각을 했죠. 자,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탐구하여 얻은 지식이죠. 다시 말하면 학술적인 거. 고대 로마의 스토리아는 사실상 우리식으로 우리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좀 판소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옛적에 혹은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체로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래서 이 스토리아를 찾아보면 히스토리아의 비어 혹은 속어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고등학문과 하위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히스토리아와 스토리아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 탐구하여 얻은 지식이라고 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히스토리아가.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신노동이 되겠죠. 왜 고대 로마에서는 스토리아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고대 로마 사람들은 노동은 누가 하는 거죠? 노예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스토리아를 통해서 이야기체적으로 옛날 얘기 듣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시민이 자유민이 하는 것이고 노예들이 탐구해서 얻은 지식을 이야기로 꾸며내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뭐 쉽게 얘기하면 고대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대중 선동가들이 대중 연설가들이 많거든요. 이 고대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할 것이냐, 대중을 설득할 것이냐. 그래서 나타난 것이 수사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잘 말하는 법, 수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의 자료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노예들이 정신노동을 하는 학자들, 학자 노예들이 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제가 좀 약간 옆으로 샜네요. 아니 뭐 이왕 옆으로 샌 김에 약간 더 옆으로 가죠. 이 조기 교육, 외국어의 조기 교육이 여러분들은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죠. 어,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어의 조기 교육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대 로마에서는 이 탐구하여 어떤 지식,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어를 연설문 속에 많이 넣어야 됐어요. 80년대, 70, 80년대의 국회 기록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한자가 너무 많아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모름지기 문자를 좀 넣어야지 되겠어. 이러면서 이 고대 그리스어에 능통한 로마 시민을 양성하려고 이 로마의 부유층들은 고대 그리스어를 잘하는 노예 보물을 두게 되죠. 그래서 젖을 먹이면서도 고대 그리스어로 아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죠. 어차피 공부는 노예들이 하는 거니까 아니 뭘 그리스어를 뭘 못하러 배우겠어요. 그냥 노예들이 그냥 통역해주고 글 써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어를 유머를 통해서 조기 교육을 시키고 서생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도 시켰죠. 그렇지만 이 고대 그리스어 능력을 완비한 학자들은 이 고대 로마 시민들 중에선 없었어요. 자, 조기 교육은 외국어의 조기 교육은 그렇게 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는 아주 많아요. 근데 뭐 여기 지금 제가 교육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역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과거의 사실을 조사하여 기록한 역사가 있어요.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는요, 뭐 쉽게 얘기하면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가 제기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됐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 믿었던 것이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과거의 사실 그 자료, 새로 발굴된 자료에 대한 역사가들의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정서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쓴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만약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로 묘사된 것이라면 그것은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뭐 예를 들어 화랑새기가 2000년이었나 1990년대였나 그때 새로 발굴된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아직도 검증 중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의 이 객관적 사실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여하튼 이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는 사실상 거의 고착돼 있다고, 변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과거의 사실을 조사하여 기록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조사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을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사 연구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죠. 과거의 기록과 유물을 통해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뭐가 의아하냐면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 연구를 하는 게 사실상 역사고, 유물을 통해서 역사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사시대라고 해서 고고학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과거의 기록과 유물을 통해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유물이 발굴되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야기가 아주 풍성해지겠죠. 과거의 기록에는 사실상 뭐 예를 들어 아주 단편적인 얘기들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그 기록을 표현해주는 유물이 발굴되는 경우에는 이 기록과 유물을 적당히 혼합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역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죠. 자, 이 역사 연구의 두 가지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을 강조한 랑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그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들로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복원할 것을 주장했죠. 자, 랑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독일의 낭만주의를 이야기해야지만 돼요. 이 독일의 낭만주의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어에서 나왔던 계몽주의를 또 이해해야지 됩니다. 계몽주의는 사실상 단선적인 진보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 낭만주의는요, 각 민족마다 고유한 의식과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정과 이 계몽주의가 이성을 강조를 했다면 이 낭만주의는 정반대인 감성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실상 불란서에서 계몽주의는 불란서에서, 낭만주의는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사실상 낭만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에는 이 나폴레옹의 독일 진군과도 깊은 관련이 있죠. 자, 이러한 낭만주의의, 다시 말하면 민족의 우수성, 침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독일 민족은 아주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 바로 랑케의 역사관,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 낭만적인 혹은 민족 지상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요소를 배격할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19세기를 얘기하면서 자세히 드려야지 되는데, 너무 앞질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 제가 여기다 적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사실은 저번 학기에 말이죠,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자료들이 있죠. 근데 그 자료를 재활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식으로, 저번 학기에는 사실은 그냥 PPT를 띄우고 녹음하는 형식으로 했고, 그 형식은 그대로인데, 요번 학기에는 한번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푸는 맛을 느껴보도록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게 또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께 사실상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문 혹은 빈칸 채우기, 뭐 혹은 TF, 뭐 이런 식의, 혹은 연대와 연대 사이에 빈칸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재밌게 문제를 푸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PPT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랑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가의 해석을 통한 역사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EH카라고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영국의 러시아사 전문가입니다. 이 칸은 과거 자료의 해석과 재구성을 강조했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에 관한 지식을 쌓고 그 연대를 기억하거나 흥미로운 지난날의 이야기를 엮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죠. 이거는 사실은 중세적인, 여기 방금 보신 것 중에 죄송합니다. 이야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고대 로마 시기에 수리아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책 역사 서술이 아니라 사실상 오히려 현재의 입장에 서서 과거를 새롭게 보고 죽어버린 과거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현재 속에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요 업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잊혀질 수도 있는,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 입장에 서서 새롭게 보고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바로 역사가의 임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체라는 분은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과거가 다 역사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현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연구하고 서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역사적 과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좀 해석의 비중을 많이 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자, 이제 제가 좀 너무 꽉 집어넣네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겠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과거, 이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과거의 기록과 유물은 과거의 단편적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총체적인 과거의 모습을 알려면 각 기록과 유물들을 서로 비교하고 종합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밝혀 상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죠. 즉 역사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고 논증하여 총체적인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해 내는 것입니다. 역사는 스스로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하지도 않죠.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배우시나요? 저희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시집을 사서 봤구나. 배운 건 아니고. 여하튼 그것과 비슷한 논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역사가의 눈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역사란 무엇인가는 결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역사적인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사관이라 얘기하죠. 이 사관은 역사가의 시대 인식과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사의 정의와 개념이 시대와 상황 그리고 역사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규정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죠.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역사가가
그 시대의 견해와 지식으로 과거의 자료를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역사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역사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역사가가 처한 사회적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이 역사학이 가지는 비중도 시대마다 다르죠. 중세 유럽에서는 역사는 신학의 신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신학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역사가 이용된 것이죠. 동아시아 왕조 국가에서는요, 제왕학이 곧 역사학이기도 합니다. 황제나 왕이 제대로 통치하는 방식은 사실상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아울러서 조선시대 사대적 유교적 역사 서술도 있습니다. 사대적 유교적 역사 서술에서 핵심적인 사항은요, 사실상 기자조선을 강조한다는 점이 되겠어요. 사대적이라 하면 중국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보다 우월한 사람들로 인정을 하고 유교에 입각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기자조선을 강조하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기자가 도입했기 때문에 단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연구되었던 것이죠. 자, 볼테르와 랑케도 있습니다. 볼테르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이 계몽주의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은 루이 14세 시기에 루이 14세 시기 맞죠? 루이 14세 시기에 왕실 기록관으로서 역사가로서 관직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철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철학자도 아니에요. 문필가죠. 이 사람이 오이디푸스라는 책을 희곡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 희곡이 아주 아주 엄청난 히트를 치면서 이 문단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실상 뭐 그런데 도중에 이제 귀족을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거든요. 볼테르라는 사람 자체가 평민 출신인데 귀족을 능멸했다고 사실상 강상제를 물어 영국으로 추방시키게 되죠. 그거는 계몽주의 시기에 자세히 얘기하고 랑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써야지 된다. 부족적인 혹은 게르만족의 우월성이나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역사다 라고 얘기했다고 앞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사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그리고 또 정의를 달리하는데요. 이 대몽항쟁기와 일제시대의 자주적 민족적 역사 서술도 이 역사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사중수라고 되어 있네요. 역사는 중립을 지키면서 손으로 쓰는 거죠. 사실 어떤 선배가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가장 그래도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역사 기술은요, 사관의 손에 의해 사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손으로 써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생명은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중립성, 즉 객관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역사를 왜 배울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알려는 단순한 지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단순한 지적 만족을 가지고 있다면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취업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죠. 말은 분명히 하는 게, 이 역사가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읽을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학문 따로, 이야기 따로, 아까 히스토리아와 스토리아에서 느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쉽게, 재밌게 가르쳐야지 되는데, 그리고 글을 써야지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를 또 하다가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이 참 문제예요. 단순한 지적 만족에 그치는 거는 고마운 일이죠. 여하튼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식하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 속에 묻혀버린 사실을 밝혀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과거의 사실에 생명을 불어넣어 오늘의 거울로 삼고 내일을 조망하는데 근본적인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목적이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울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역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 있느냐, 현재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오늘의 거울,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는 도구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말이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뒤에 설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여기군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좌표를 하나 찍어 볼까요? 좌표를 하나 찍어 볼까요? 이거는 시간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기는 공간축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좌표가 정해지기 시작을 하죠. 누가 이 좌표를 정하는 걸까요? 여기 역사가가 이게 또 안 써지죠? 있습니다. 역사가가 좌표를 딱 찍는 거예요. 자, 1597년. 여기가 시간축이군요. 죄송합니다. 1597년.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바로 임진왜란이 끝난 시기죠. 여기는 공간은 조선이라고 합시다. 세계사 시간이긴 하지만 조선이라고 하죠. 1597년에 조선이라는 공간 속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 점 안에는 어때요? 아주 한 4, 500만에 이르는 조선 백성들도 있었고요. 또 명나라군, 왜군, 일본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속에, 시간 좌표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역사가는 여기에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남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그것을 경험하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점 속에 또 다른 좌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거의 점으로 하나의 면이 될 정도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실상 이 시간과 공간 축 속에, 이 공간에는 제가 조선이라고 크게 장소를 정했지만, 이 같은 조선 사람이더라도 한경도 사람 다르고 평안도 사람이 임진왜란을 겪은 정도, 명나라 원군이 왔다고는 하지만 또 노략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 다르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역사가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떤 계급, 어떤 사회, 어떤 조직, 어떤 사람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이 공간은 달라지게 되죠. 시간 역시 달라져요. 제 동료 중에 한 친구는 정조 시기에 하루에 있었던 역사를 논문으로 제출한 적이 있어요. 하고 통과를 했죠. 박사 논문으로. 어떻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3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만들어냈는지 참 신통반통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읽어봤더니 어휴, 그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시간으로 자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던 기억도 나네요. 그 정도로 시간은 거의 무한대로 쪼개서 볼 수도 있어요. 이 공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요. 이 공간에는 사실상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계층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또 남녀라든지 또 계층 뭐 양반이냐 뭐 잔반이냐 상인이냐 농민이냐 공인이냐 이러한 차이들이 모두 공간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차이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역사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인문학 하면 문사철을 얘기를 합니다. 문학, 철학, 역사죠. 근데 문학과 철학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문학과 철학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지 되는 보편적인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분들도 있긴 해요. 요새 포스트 모던이다. 뭐 여러 개념들이 나타나면서 그렇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19세기까지 20세기 초반까지 문학과 철학의 공통점은 보편성, 인간이라면 당연히 모름지기 이럴 것이다 라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이 역사학은 특수성을 더 강조하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역사는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느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느껴서도 안 돼요.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면 둘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사실상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100년 전으로 우리가 갔다고 한번 1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평택대학교에서 창문을 통해서 뭐 건물은 그대로 있다고 치고요. 한번 과거를 보세요. 그게 아니고 창문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100년, 150년 전에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농가 밭이 있고 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뭐가 보여? 무슨 소리가 들리죠? 호랑이 소리도 들리네요. 늑대, 여우, 이리, 거의 다 고양이 소리도 들리고요. 뭐 들개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네요. 오래간만에 새 소리가 들리니까 괜찮으네요. 제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다 보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것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역사적 사실을 두고 현재적 기준으로 그것을 재단해 버리면 이거는 역사가 아니고 소설이 돼 버리죠. 보편성을 추구하는 소설 혹은 문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각 시대마다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인정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역사라는 학문은 문학과 철학에서 보편성을 찾는 것이라면 역사는 특수성, 차이, 이러한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교육시키는 학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대면 수업이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냥 또 혼자 중얼중얼거리다 끝나는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제가 단톡방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혼자서 그냥 막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번 학기에는 단톡방이나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그게 아니고요. 아니, 카드를 썼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한 학기 시작이네요. 이제 그 계획하신 꿈을 꼭 이루는 한 학기가 되시길 정말 바래요. 그리고 감사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코로나가 곧 종식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대면 강의를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또 물거품이 그냥 계획한 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이 역병이라는 게 말이죠. 그 조선시대 연구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역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뭐 한 고을에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여하튼 뭐 전쟁이 났다, 뭐 풍수해가 났다, 그러면 인구의 절반이 거의 죽어나가는데 그 이유라는 것이 뭐 풍수해 때문이 아니고 전쟁 때문이 아니고 전쟁에서 뭐 전사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이 역병, 전염병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더군요. 콜레라 같은. 근데 요번 이 우한 코로나인가요? 코로나 19라고 그러는데 뭐 여하튼 뭐 코로나 19든 뭐든 상관없고 이 역병은 참 고약한 역병인 것 같아요. 뭐 좀 줄어드나 싶더니 그냥 확 늘고 참 그래요. 제가 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네요. 여하튼 한 학기 계획하신 꿈을 꼭 이루는 한 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게 아니고 한번 단톡방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다 이렇게 평가받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역사를 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강의를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